빅테크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마이너스로 갔잖아요. 추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금리에 대한 의존도와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금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거고, 결국은 또 금리 정책의 핵심이 되는 게 또 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가 좀 걸리는 게, 첫 번째는 연준이 물가 목표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목표인 2%대를 상회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물가 목표제가 의미가 있나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유가 같은 가격 변수는 이게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냥 말 그대로 가격의 변동성이지, 이게 뭐 매크로나 뭐 물가에는 영향을 안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 벌어지니까 꾀로되지 않았나요? 높은 유가가 결과적으로 생산비를 높이겠고, 흔히 말하는 2차 효과가 생기죠. 아직은 AI 산업에서 형성된 기대치를 완전히 그냥 붕괴시킬 정도로 금리가 완전히 오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버티는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단기간에 금리가 뭐 한 1~2% 급등했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난리 나겠죠. 해야 된다 쪽이세요? 할 것 같다 쪽이세요? 해야 된다. 근데 그럼 실제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해야 된다는 이제 박사님 의견이, 박사님 FOMC 희망사항이 아닌 이사는 가능성. 이사는 아니시니까. 저는 아직 이제 마음을 놓을 때인지 아닌지, 네. 최근의 시장 또 앞으로의 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네.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8월 뭐 오늘이 13일인가요? 한 8월 중순 정도인데, 올 여름이 정말로 잊지 못할 여름이 될 것 같은, 뭐 날씨는 이렇게 무덥지만 시장은 정말 서늘했던 지난 여름 아니겠습니까? 진짜 뒷골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냉기가 주가의 들었어요. 움직임도 보니까, 네. 오늘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 꼭지점을 한번 해보니까 6월 19일 날 우리 코스피가 9,385포인트를 찍었는데, 7월 29일 한 달 열흘 만에 5,262포인트 가면서 한 40%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6,800이니까 딱 저점 대비 한 30%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40% 빠졌다가 30% 반등했는데 그 기준점이 다르다 보니까 지수는 고점보다는 한참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역대의 변동성을 보였는데, 결국은 이른바 AI 사이클이 이제 쏠림을 좀 만들었던 것 같고, 또 그 쏠림을 만들었던 여러 제도적인 어떤 좀 부작용들,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펀드가 결국은 이제 완만하게 상승해야 되는 그런 펀더멘탈의 기울기보다 훨씬 앞선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또 다른 조정이 좀 심각하게 나타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의 반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흔히 말하는 AI 생태계, AI 사이클이 완전히 사라진 이슈는 아니니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 펀더멘탈 자체가 뭐 훼손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조금 다시 좀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일단은 시장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CPI 고용 얘기도 시작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이제 어제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핵심 네. 물가 상승률이 특히나 2.4까지 2.5로 떨어지면서 네. 원래 얘기한 2%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나오면 주로 이제 매크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네.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주시고.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매크로 소리 좀 듣기 지겨워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당장 뭐 시장 어떻게 될 건지 뭐 그런 얘기 해야지 뭐 왜 또 매크로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네. 제가 먼저 서두에 조금 이렇게 좀 깔고 시작하면, 지금은 매크로, 특히나 금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셔야 돼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결국은 이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글로벌리 경기 측면에서 이 AI 사이클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시장이 조정을 받은 이유도 AI의 뭐 정점 논란 내지는 버블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고, 자기 돈을 가지고 뭔가 이른바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이슈가 안 됐는데, 지금은 흔히 말하는 빅테크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마이너스로 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추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채를 써야 되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는 금리 변화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빅테크 기업조차도
이제 채권 발행을 통해서 금리에 대한 의존도와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금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거고 결국은 또 금리 정책의 핵심이 되는 게 또 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거라고. 너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왜냐면 어디 가서 얘기하면 막 지겹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으셔요. 오늘 지금. 2부에서 지겹지 주식 얘기만 할 거기 않습니다. 때문에 매크로 얘기 많이 해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금리 정책이 중요하고 핵심이 이제 물가인데 물가 자체는 뭐 어쨌든 간에 헤드라인 CPI가 전년 그 지난달에 3.5%였다가 3.4%로 좀 떨어졌으니까 뭐 전년 동월비 흐름은 조금은 떨어졌고 하지만 이제 전월비는 지난달에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요번에는 플러스였으니까 살짝 그랬는데 근데 사실 저는 요번에 이 CPI가 그렇게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결국 유가에 따라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그 유가가 크게 하락했었기 때문에 CPI가 마이너스 전월비 마이너스로 갔어서 그렇게 좀 많이 낮게 나온 거고 7월 같은 경우는 뭐 유가가 크게 오르진 않고 살짝 올랐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월비는 다시 플러스로 돈 거고 전년 동월비는 약간 쏘쏘한 정도. 근데 이게 왜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냐면 지금 8월 달에 또 유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란과의 그 어떤 협상이 지금 뭐 계속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 저는 야 이게 협상이 될까 싶기도 하고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얼마든지 CPI가 뭐 지금까지는 안정적이었지만 당장 또 다음 달에 보는 8월 CPI는 급등을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별로 CPI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하면 유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 유가가 상당히 저는 좀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게 유가의 수준 자체는 80불대에서 안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그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원유의 재고량, 비축량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나 미국이 전략 비축용률을 많이 풀었고 근데 이게 만약에 호르무즈가 계속 잠겨 있다고 하면 언제 어느 때 다시 유가가 폭등해도 전혀 이상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물가 지표 자체는 다행히 떨어져 준 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나 이게 뭐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언제든지 그림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긴장을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유가는 이제 일반이고 네. 이제 원칙은 이제 워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는 그런 변동성이 큰 항목은 안 보고 금리 정책을 하겠다고 자꾸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핵심 물가 상승률이 또 떨어져서 2.5가 됐으니까 네네. 이 추세가 그리고 뭐 쉘터나 이런 게 되게 안정적이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유가 빼고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안정화된다고 보면 네. 굳이 물론 유가가 너무 오르면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굳이 그걸 보면서 이 FOMC에서 금리 정책을 할 거냐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있어서 네. 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도 좀 왜냐하면 핵심 원래는 그 CPI가 아니라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 PC를 봐야 되는 네네. 거죠. 그런 차원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 게 연준이 타겟으로 하는 물가 2%는 네. 사실 코어 PC잖아요. 네. 그러니까 CPI도 아니고 맞아요. 그 직접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물가 기준이고 그것도 코어니까 변동성이 큰 거를 제외한 거란 말이에요. 뺀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아까 헤드라인 CPI는 3%대인데 코어 PC는 2%한 후반 정도 되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렇게 높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가 좀 걸리는 게 첫 번째는 연준이 물가 목표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인 2%대를 상회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물가 목표제가 의미가 있나요? 5년이 넘는 그 목표값을 벗어나 있는 물가가 5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연준이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목표를 옮기든가 흔히 말하는 꼴대를 바꾸던가 네. 근데 지금 꼴대를 바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들 비관적이고 케빈 워시 자체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레벨 자체가 좀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긴 맞긴 맞지만 절대 수준 자체가 목표치를 한참 상회하고 있는 지가 너무 오래됐다. 네. 이게 계속 장기화돼 버리면 결국 연준의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에 대한 의지와 안정 의지가 사람들에게 과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도 저렇게 상회하는 거를 오래 둔다는 거는 이거는 뭐 안 지키겠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럼 결국 신뢰성 문제 때문에 레벨은 좀 낮아졌지만 너무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좀 대응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아까 이제 유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유가 같은 가격 변수는 이게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냥 말 그대로 가격의 변동성이지 이게 뭐 매크로나 뭐 물가에는 영향을 안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 벌어지니까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한 6개월 됐죠. 한 그렇죠. 5개월 됐죠. 2월 말에 시작해서 지금 3, 4, 5, 6, 7, 8, 6개월째 돼가고 있잖아요. 전쟁 이전에 WTI 기준으로 50달러 수준이었고 50달러대였거든요. 50에서 60달러 정도 수준. 이게 뭐 한 120달러 갔다가 지금 한 80달러대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연말까지 해서 다시 빠르게 떨어져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고 그러면 지금 80달러대 정도 수준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전년 동월비화시키면 이제 작년 말이 유가가 한 50달러 후반대였으니까 80달러대면 한 30% 정도 올라가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제법 많이 올라가 있는 숫자인 거고 그리고 역시 유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벌써 6개월째 돼버리면 흔히 말하는 2차 효과가 생기죠. 높은 유가가 결과적으로 생산비를 높이겠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야 이렇게 계속해서 유가가 높은 수준 유지하면 이른바 고물가가 뭔가 어떻게 정착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월급이 별로 의미가 없겠네. 그럼 나는 이제 내년도 그 임금 협상할 때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데 이렇게 기름값이 올랐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요. 내 월급도 올려주셔야죠. 라고 충분히 할 동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그럼 결국 이제 뭐 그렇게 임금이 오르면 또 그게 돌고 돌아서 물건 가격이 반영되고 흔히 말하는 경제학적으로 임금과 물가가 서로 악순환을 보이는 이제 그런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죠. 지금 아직 형성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연결고리가 형성되기 전에 연준이나 중앙은행은 끊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물가가 조금 낮게 나왔다고 해서 연준 입장에서 긴축에 대한 의지를 버린다?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럴 정도로 녹록한 상황도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물가에서 또 이제 주목이 됐던 부분이 이 칩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메모리 칩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수치를 봤더니 컴퓨터와 전자기기 같은 제품들 가격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또 올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뭐 금리나 매크로의 중요성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AI와 관련해서 우려 섞인 시선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과 연결지어서는 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케빈 워시 현재 연준 의장이 처음에 이제 딱 뭐 연준 의장 이렇게 지명이 되면서 이렇게 약간 청문회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얘기했던 게 결국은 AI라는 혁신이 물가를 낮추어 줄 거다. 그래서 통화정책상에서 완화할 여지가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말 그대로 뭐 생산성의 혁신이 좀 이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당장 이 AI 생태계가 커가는 과정에서 병목되는 몇몇의 섹터와 산업군들과 서비스가 있는 건데 재화도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재화가 지금 이제 반도체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AI의 그 서버에 들어가는 HBM을 만들겠다고 하니 기존의 범용 디램의 상대적인 생산은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범용 디램 가격도 올라가지고 애플 같은 친구들이 이제 너무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 올라가지고 우리도 물건을 올려야 되겠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게 길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낮추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물가를 올리는 그런 좀 부작용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병목이 당장 풀릴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긴축에 대한 압박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에서 금리를 결정지을 때 보는 게 이제 고용 지표랑 물가를 보잖아요. 우리가 네. 물가는 좀 짚어봤으니까 네. 7월 고용 지표에서는 좀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7월 고용은 흔히 말하는 이제 쇼크를 보여준 거고 아무도 컨센서스 상에서 비농업 일자리 수가 마이너스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예측하시는 분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23,000건이 마이너스로 나왔고 그 전에 앞에 한 2달 정도도
일자리가 많이 하향 조정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 숫자만 봤었을 때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 너무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걱정할 만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면 뭐 우리 한 의원님 더 잘 보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농업 일자리 수는 이렇게 쇼크 수준으로 마이너스인데 실업률은 또 떨어졌네. 그 다음에 주간 단위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실적은 20만 건이 안 돼요. 이게 통상적으로 한 25만 건 이하가 그 고용시장 호황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적은 20만 건 이하이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안 맞는 게,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비농업 일자리 수가 줄었으니까. 근데 실업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실업률은 떨어져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결국은 흔히 말하는 no hire, but no fire. 뽑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해고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어떤 이유는 이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반이민 정책에 상당히 좀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 상태가 돼버린 거고 그 우리가 비농업 일자리 수가 중요한 게 적정한 실업률을 유지시키려면 매달 뭐 적정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어야 이제 실업률이 낮게 유지가 될 텐데 이번에도 볼 수 있다시피 오히려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감소했는데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예전보다는 신규로 늘어나야 되는 일자리 수가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된다. 즉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 수가 옛날보다 줄어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고용시장에 지금 문제가 있다? 고용시장이 우려가 되니까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완화를 걱정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로직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고용시장 자체를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속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있고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미국 금융자산의 뭐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얘기는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부모가 더 부자가 돼서 취직할 필요를 못 느끼고 뭐 주식 개투를 하든지 뭐 다양하게 취업으로 잡히지 않는 경제 활동으로도 먹고 살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라 네. 고용의 질은 좋지 않은 거다. 그냥 파트타임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계산해 보면 네, 네. 계속 줄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은?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 참가율. 늘어나는 경제활동 참가율 줄어드는 거는 네.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우선시 보는 게 고용 지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중국의 경제 지표 볼 때 고용 지표 안 보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소비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즉 미국 경제 활동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은 향후의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소비의 원천이 결국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지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뜯어보면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은 옛날보다는 줄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소비가 줄었느냐? 소비가 줄지는 않았죠. 왜? 일자리의 질은 줄었다 하더라도 소득 자체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도움을 받건 아니면 뭐 주식으로 돈을 벌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용시장을 보는 이유는 그냥 고용시장 자체가 아니라 이 고용시장으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가 어떻게 될 건지를 연결시켜서 보는 건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옛날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일자리 수의 양 이거는 줄었지만 기본적으로 실업률 낮게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민간 소비를 봤었을 때는 여전히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옛날과는 다른 기준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를 바라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무조건 옛날보다 일자리 수가 떨어졌고 옛날보다 일자리의 질이 줄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위기나 뭔가 위험 요인으로 보는 거는 지금의 구조상에서는 조금 안 맞지 않나.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고용 시장이 아니라 이에 따른 소비 여건인데 현재 미국의 소비 여건은 상당히 좋은 거 아닌가. 고용 지표를 보니까 이제 젊은층 실업률이 상대적으로는 덜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그거 다 발표하니까요. 저학력 실업률이 조금 하여튼 약간 고용도 양극화처럼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게 네네. 경제활동 참가율의 네. 하락과 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네. 옛날에 연준에서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파월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메인스트리트는 더 어려우니까 뭐 조금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파트타임이나 이런 고용의 질하고 연결시켜서 연준이 봐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하게 이제 고용 시장이 정말로 계속
일자리 수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가면 저는 실업률도 이 정도 실업률은 아닐 것 같아요. 올라간다. 그렇죠. 4.1이라고 하는 실업률은 아무리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거의 완전 고용의 수준이잖아요. 자연 실업률보다 더 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뭐 질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봤었을 때 결국은 지금의 고용시장 상황이 미국의 소비를 악화시킬 그럴 상황이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뭐 완벽한 고용 지표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역시 고용 지표를 보는 이유가 연준 입장에서 고용을 더 신경 쓸 거야, 물가를 더 신경 쓸 거야.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무게중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물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몇 년째 목표를 상회하고 있고 최근 떨어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이고 고용 지표는 안 좋아지긴 했지만 전체 종합 성적표인 실업률은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다고 하면 결국 연준의 무게중심은 어느 쪽에 더 포커싱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고용보다는 물가 쪽에 더 신경이 쓸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가 지표를 보면서 채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봤더니 물론 네. 이제 만기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이다라는 또 평이 많습니다.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채권 시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왜냐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옛날과는 다르게 하물며 지금 현재 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 AI 관련된 산업조차도 이제는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으니까 그러면 그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올라가는 걸 냅두고 싶을까요? 어떻게든지 낮추고 싶지 않을까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네. 트럼프가. 트럼프 항상 네. 자기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금리가 돼야 된다. 저금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얼마 전에도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낮추려고 한 노력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30년 금리가 5.2인가 그렇고 10년 금리 4.7이에요. 또 미국은 모기지 30년 금리가 국고채 30년 금리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우 높거든요. 11월에 지금 중간선거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높은 모기지 금리에 이렇게 높은 뭐 기름값에 그러면 과연 중간선거에 성공할 수 있을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현재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높은 금리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위험하다, 위험한 신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금리가 왜 높아지고 있냐? 결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플레를 과연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통제가 중앙은행이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래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 단어가 뭐 채권 작용단이라는 얘기가 요즘 너무 많이 나오죠. 채권 작용단 얘기가 제가 옛날에 뭐 채권 쪽 리서치를 했었으니까 네. 어쩌다가 한번 쓰는 용어인데 작년부터는 그냥 여기저기 출몰을 하고 있어요. 영국에도 출몰을 하고 일본에도 출몰을 하고 수시로 보게 예, 돼요. 수시로. 네. 참고로 작용단이라는 건 어떤 단체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자율적인 움직임이에요. 스스로 생각했었을 때 금리가 낮아지기 어렵겠는데 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방만하게 운영할 것 같고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통제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으니 그러면 채권 들고 있으면 손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팔아버려야지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저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든지 금리를 낮추고 싶겠지만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채권 시장, 미국 채권 시장 보게 되면 공급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에요.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자금을 하나는 미국 정부가 채권 발행해서 가져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하면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낮아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거를 낮추겠다고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통화 완화 정책을 펴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장기금리 더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의원님하고 그때 기준금리랑 시장금리 잠깐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내릴까 봐 올릴까 봐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라도 잡아줘야 그나마 장기금리가 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지. 지금 상황은 이미 설령 연준이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 유지할 거고, 앞서 했던 것처럼 여전히 트럼프는 계속해서 재정 확대 정책을 펼 거고, 그런 상태에서는 장기채를 우리가 살 이유가 있어? 이런 그 어떤 심리를 깨트리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고, 결국은 돌고 돌면 이게 어떤 형태든지 실물 경기에 좀 부담을 주기 시작을 하겠죠. 금리가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금리가 네. 오르는 게뭐 물가 부담이 됐든 경기가 좋든 상관없지만 네. 인플레이션의 해지가 안 되다 보니까 채권은 네네.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뭐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지금의 높은 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강력한 경기 때문이라서 네. 사람들이 채권 대신에 주식으로의 자산 배분을 늘리는 과정에 있는 거라면 네.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금리와 뭐 경제와의 관계, 금리와 주식 간의 관계는 이 금리를 절대 수준으로 보면 안 되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뭐 국고채 10년짜리 기준으로 4.7, 뭐 30년은 5.2니까 그냥 평균 5%라 놓고 보면 무위험인 국고채 금리가 5%라는 얘기는 이거 대단히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주식시장과 그 어떤 비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드갭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드갭의 기본적인 그 개념 자체가 그 PR을 뭐 역수로 취하면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니까 5%라고 하는 그 무위험 수익률과 매칭이 되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하려면 이게 PR로는 딱 20배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멀티플이 20배 넘지 않았나요? 이제 2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정도. 조약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근데 항상 그 일드갭 자체가 뭐 완전히 짝 맞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조금 더 약간 선호도가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아니 P 멀티플로 봤었을 때 멀티플의 역산으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또 5%고 그렇죠. 미국 국고채 10년사도 5%면 내가 뭐하게 위험 있는 주식을 그렇죠. 해야 되나. 그냥 10년 동안 묻어둬도 5% 나오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주식시장의 악재고 조정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이 지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AI라고 하는 그렇죠. 뭐 새로운 어떻게 보면 혁신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절대금리 수준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이제 기대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때도 아마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금리만 가지고 이 시장이 꺾일 게 아니고 네. 금리는 어쨌든 간에 돌이켜보면 이렇게 높았어? 라는 생각이 들 거고 언제 꺾일 거냐면 결국은 주식시장이든 뭐 산업에서건 향후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 그렇죠. 그때 되면은 5%가 아니더라도 4%만 하더라도 부담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만약에 기대치가 유지되는데 금리가 현재 5%에서 만약에 6%가 됐다. 7%가 됐다.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지 않으면 분명히 부담을 주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지금은 아직은 이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또 AI 산업에서 형성된 기대치를 완전히 깎아 먹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붕괴시킬 정도로 금리가 완전히 오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버티는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단기간에 금리가 뭐 한 1, 2% 급등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1%고 난리 나는 난리 나겠죠. 예, 예. 10bp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쪽에 결국 기대감이 더 중요한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여쭤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결국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네. 그만큼 또 중요하고 중요하죠. 우리의 주식 투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네. 뭐 오늘 밤에 PPI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뭐 물가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를 보면 중간 선거 이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네. 혹시 좀 더 낮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간 선거가 11월 3일인가 4일인가 뭐 그럴 네, 겁니다. 그쯤일 그쯤입니다. 겁니다. 네, 그리고 FOMC가 9월 16일, 10월 28일 이제 두 번 네.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두 회의 중에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바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차라리 금리를 올려서라도 시장에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내비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호미로 막을 거를 뭐 가래로 막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축이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마치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을까? 백신 같은 거 있잖아요. 백신 같은 거 보면은 그 백신이 뭐예요? 이게 그 바이러스를 살짝 중화해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스스로 항생체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항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조금 빨리 있어주면 중앙은행이 확실히 긴축에 대한 의지가 있고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네라고 하면 오히려 향후에 금리 인상 2번, 3번 할 거를 빠르게 한 번 하고 그냥 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야 되는 시점에서 안 한다? 선거가 있어서 안 한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막 압박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이제 향후에 더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도 아까 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물가가 높은 수준 유지한 지가 벌써 꽤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지 않나 싶어서 저는 차라리 한두 번이라도 해주는 게 맞다. 특히 선거 이전까지 아직도 11월이면은 한 3, 4개월 남았는데 네. 금리 인상 없이 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 뒤가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된다 쪽이세요? 할 것 같다 쪽이세요? 해야 된다. 근데 그럼 실제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해야 된다 이제 박사님 네. 의견이 박사님 FOMC 희망사항이 아닌 이사는 가능성. 이사는 네, 아니시니까 근데 이제 연준 내에서도 지금 네. 일단 3명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죠. 손을 네. 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소수 의견을 안 남겼지만 뭐 연준 이사 중에 뭐 리사 쿡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좀 되게 호기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제 반반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6월 FOMC에서 점도표의 메디안 값이 한 번 인상으로는 지금 찍혀 있잖아요, 올해. 그래서 그래도 중지는 조금 인상 쪽에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러니까 인상을 안 하고도 물가에 대한 안정 기대가 생기면 제일 베스트죠. 그리고 그러려면 유가만 떨어지면 돼요. 저는 유가만 떨어지면 이 모든 게 다 그냥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헤드라인이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PCE가 아니라 핵심 PCE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시차가 헤드라인이 먼저 반응을 하고 네. 그다음에 시차를 두고 이제 코어 값에 반영이 될 거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헤드라인 얘기하는 이유가 만약에 유가가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미국하고 이란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손잡고 그래 싸우지 말자, 호르무즈 다 봉쇄 해제하고 정상화시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유가도 그냥 완전히 급락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굳이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쓸 필요가 있어라고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안 오고 계속 유가가 이 정도 유지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연준이라도 금리를 올려주는 게 오히려 다음을 위해서가 저는 좀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는 느낌이네요. 제가 좀 들어보니까. 금리 인상이요? 아니 네. 뭐 9월이나 10월 중에 저는 한 번은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도 높다. 예. 이제 인상을 하려면은 보통 이제 7명이 있어야 인상을 할 거잖아요. 어쨌든 과반수는 잘 안 하지만, 그러니까 예. 계산적으로만 하면 네네. 7명이 되려면은 이제 지방은행 총재 4명으로는 불가능하고 네. 연준 이사 중에 3명이 네. 캐비넛이랑 의견을 달리 가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연준 옛날 책도 보고 하니까 네.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연준 이사들은 다 같이 일하다 보니까 네. 의장 말을 결국은 따라가더라고요.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와서 설득하고 뭐밥 먹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캐비넛이가 2008년에 연준 이사일 때 버냉키가 와서 QE 하자니까 그 싫어하는 QE를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자니까 사표했죠. 하자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만약에 9월, 10월에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네. 워시가 결국은 그러면 돌아서야지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수가. 네. 근데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뽑아줬는데 4달 만에 3달 만에 안면을 몰수한다. 이게 미국적인 사고로 참 힘든 건데 네. 그건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공학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얼마. 왜냐면 이거 어차피 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논리대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확실하게 인상파가 과반을 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각각의 위원들의 성향과 의사결정 구조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앞서서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전통적인 연준의 의사결정 구조상에서는 의장의 말을 따랐겠죠. 근데 지금은 전통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죠. 왜냐? 제롬 파월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람들이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네. 미국의 금융계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 네. 꼰대 문화가 강력해서 네네. 제롬 파월은 그냥 약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만약에 금리 인상 원했으면은 반대를 냈을 텐데 세 명 다 이제 지방은행 총재만 반대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제롬 파월이 그거를 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롬 파월에 남아있다는 얘기가 제롬 파월이 케빈 워시와 반대파에 서서 금리 인상을 주도할 거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통적인 연준의 의사결정의 어떤 연준 그 위원회의 구조 자체가 이미 전임 의장이 퇴임을 안 하고 이사로 남아 있는 것 자체도 이미 어떻게 보면 예전과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 달라졌죠. 거고, 그다음에 결국 핵심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케빈 워시가 정말 자기 생각으로 봤었을 때도 아 그래 지금 금리 인상 안 하는 게 맞아, 또는 모두가 다 그냥 그래 지금은 금리를 인상 안 하는 게 맞지라는 경제 상황이면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야 지금 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이고 아까 좀 수년 동안 목표를 상회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 의장을 임명해가지고 얘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못하게 막어? 이런 형태의 즉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형태의 구조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의장에 반발하는 그런 그 의사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사들 중에서도 그렇죠. 이사들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아까 기존하고는 다른 구조가 아니냐라는 말씀 드린 거고 결국 핵심은 아직 9월 FOMC까지는 그래도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9월과 10월 중에 한 번은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라고 저 얘기했던 이유는 결국은 지금의 상황이 이제 유지된다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가정에서 가장 핵심인 저는 계속 말씀드린 유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만약에 지금 80달러 수준인데 얘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다시 60달러 수준 떨어졌다라고 하면 굳이 금리 인상 안 해도 되겠죠. 근데 현재의 수준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저는 금리를 인상하는 게 당연한 그런 경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구조 속에서 트럼프 눈치를 보느라 못한다? 케빈 워시가 못하게 한다? 의장이 다른 위원들을 말린다라고 했었을 때 다른 위원들이 과연 케빈 워시의 어떤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줄 거냐, 정말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한 건지 아니면 너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연준 의장의 반환 결정도 나올 수 있다. 이사들도. 알겠습니다. 이제 환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야기할 건데 뭐 연중 최저치긴 한데 보면은 1,410원대를 이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아래로 뚫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수치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환율도 지금 제가 이제 뭐 여러 이제 숫자를 막 적어왔는데 1,550원 갔던 게 언제였더라? 하여튼 1,550원 6월 초네요 보니까. 6월 초였나요? 네. 6월 초에 1,550원 갔다가 이게 지금 1,410원까지 거의 140원 정도가 차트를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막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올라간 것도 얘도 조금 과하게 올라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주식처럼 저는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왜 환율이 과하게 올라가냐면 실질적으로 외환 시장을 둘러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그 달러를 사고 파는 외환 시장이 있고요. 달러를 빌리고 빌려주는 외화 자금 시장이 있어요. 근데 외화 자금 시장에서는 달러가 엄청 풍부했단 말이에요. 왜 풍부했냐면 이른바 수출업체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역대 최고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투톱이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왜 환율이 이렇게 자꾸 올랐을까요? 이렇게 벌어들인 수출업체들, 그다음에 뭐 조선업체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수출한 수출 대금을 환전을 안 했어요. 그냥 다 달러로 들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계속 뭐 유가도 오르고 이러니까 뭔가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통화 가치가 좀 절하되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외국인이 계속 주식 팔고 나가면서 계속 환율이 위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수출업자 입장에서도 달러 환전하는 거를 조금 늦추는 게 나을 것 같아라는 심리가 쏠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 시장에서는 환율이 치솟는데
외화 자금 시장에서는 달러를 빌려가는 사람은 엄청 저리에 빌리고 달러를 빌려주는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헐값에 빌려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달러 프리미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선물 환율보다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 환율이 훨씬 낮게 형성됐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외화 자금 시장에서는 달러가 이미 넘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게 되게 과하게 올라간 거였던 거고, 그랬다가 이제 SK 하이닉스 ADR 그 상장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환전이 이루어졌고, 또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매도세가 멈추니까 그동안 쌓였던 달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면서 지금 환율이 후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환율의 급락은 너무 과하게 올랐었기 때문이다. 외화의 자금 여건 대비로는 이제 그렇게 네. 보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1,400원대 깨지고 가야지 왜 안 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맡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엔화가 맡고 있어요. 엔화. 엔화. 달러 엔이 약해요. 엔화가 약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엔화에 대한 어떤 그 민감도적인 측면에서 우리 환율도 조금은 영향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어쨌든 간에 이란 전쟁이 지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달러화라고 하는 기축통화에 대한 그런 수요가 조금은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여전히 금리 차로 봤었을 때는 뭐 미국 달러화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환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전쟁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이게 2월 말에 이란 전쟁이 불거진 이후에 모든 게 다 꼬였거든요. 통화 정책도 꼬이고, 그다음에 외환 시장도 꼬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예측은 안 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엔화는 현재 일본의 정책이 최근에 미국하고 공조해서 외환시장 개입을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엔화의 약세 압력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런 상황 냅두면 일본이 엔화 시장 개입하겠다고 미국채를 팔아서 개입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도와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 현재 다카이치 정부의 정책이 워낙 엔화 약세로 가져간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돌아서긴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율도 1,400원대에서는 조금 막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 얘기 잠깐 N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네네. 금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물론 엄청나게 빠지다가 올랐는데 이게 뭐 시장이 불안해서 뭐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금은 대표적으로 일드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예.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을 때 보통 금값이 오르기도 하는데 맞아요. 이런 요인인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후자 쪽인 것 같고요. 만약에 불안해서 금값이 올랐어야 되면 전쟁 때 올랐어야 되죠. 네. 근데 전쟁 때는 신나게 빠졌거든요. 음. 지금 금값이 1월 말에 5,600달러 정도 했었는데 6월 30일에 3,900달러. 맞아요. 그리고 현재 한 4,400달러 좀 올랐어요. 한 최근에 한 2, 3주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쟁이 한참 6월 말까지도 진행이 됐었는데 금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전자산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결국은 저는 그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근데 재밌는 게 금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올해 자산별로 가장 그 여류에 있는 자산이 금하고 비트코인, 귀금속하고 비트코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뭐 흔히 말하는 뭐 탈달러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달러화의 몰락 이러면서 이제 약간 그 달러화의 반대에 서 있는 이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조정받았어요. 그거는 저는 어쨌든 간에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달러화도 강해졌고 금리도 올랐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그 자체로는 그 이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창출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고금리에 대한 어떤 좀 이게 약간 안 좋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최근에는 또 왜 오르느냐? 너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금이라던가 비트코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시 얘도 펀더멘탈이 완전히 뭐 망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조정 정도 반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금하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금이 여기서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미국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네.
근데 미국 금리가 계속 아까 지금 높은 수준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금값이 예전 고점처럼 치고 올라가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달러화가 좀 약세로 가야 되고 금리도 좀 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물가가 좀 안정돼야 되고 그래야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물가 또 결국은 또 유가가 더 많은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봐야겠는데 엔비디아가 월가 금융회사들과 손을 잡고 5천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자금 조달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갈리는 게 순환금융에 대한 우려를 덜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순환금융은 순환금융인데 그냥 형태만 좀 바꿔서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네. 상반된 의견이거든요. 네. 이걸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서 또 네. AI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우리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부장님께서는 둘 중에 어디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옛날보다는 그래도 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말 그대로 엔비디아가 돈을 정말 뭐 빌려주든지 뭐 금융을 통해서 밀어주고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게 했으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인데,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직접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펀딩 받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뭐 월가에서 투자들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AI 데이터 센터의 뭐 그 장부가인가 뭔가 기준으로 뭐 25% 이하로 떨어지면 엔비디아가 일정 부분은 이렇게 손실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장치적인 측면에서. 근데 네네. 25% 이하 떨어지는 부분만큼 일부 흔히 말해서 보증 같은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질적인 부담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뉴머니가 들어올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좀 개선된 방향이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순환금융에 대해서도 이거를 이렇게 꼭 부정적으로 볼 일인가. 왜냐하면 결국은 AI라고 하는 생태계가 앞으로 커져가야 되는 뭐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있는 건 맞죠. 근데 그 AI 생태계가 커져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본 게 사실은 엔비디아인 거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이 돈을 자기가 그냥 자기 예를 들면 뭐 건물 사고 땅 사고 이런 데 투자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게 이기적인 거고, 어차피 이 시장이 커져가야 되고 내가 이 시장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수혜를 봤다면 마땅히 이 시장에서 금융이 이루어져서 다른 생태계나 자기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가 굴러갈 수 있는 다른 역할을 하는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확신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래서 아니 이 AI 생태계가 커져서 결국은 또 수혜를 볼 거는 엔비디아일 건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왜 안 하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먼저 돈 번 사람이 후발주자를 위해서 돈 쓰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 이거를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아까 했던 것처럼 너무 직접적인 도움은 그러니 아까 다른 형태로 펀드를 구성해가지고 월가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네네. 제 얘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이제 9,300 얼마에서 5,000 네. 얼마 갔다 6,800이 됐잖아요. 네. 그래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아직도 한 20몇 % 되는 거니까 다들 이제 기대가 많으실 거고,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전히 하락률이 크니까 네. 올라가길 누구나 바라고 있는데 혹시 부장님은 어느 쪽으로 증권 운영하실 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를 가끔 이렇게 쟤는 채권에 떠내어가지고 맨날 주식시장 안 좋게 보는 쪽으로 조금 오해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주식 되게 강하게 볼 때 엄청 강하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오해는 없으면 좋겠고, 저는 그 지금 레벨에서는 주식을 사야 되는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직접 운용하실 때도 주식 예.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왜 그러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 어떤 그 AI 관련된 생태계와 AI 관련된 성장 사이클이 저는 아직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요. 주가의 움직임은 예를 들면 45도의 펀더멘탈 기울기를 얘가 60도로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수준이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레벨 때는
고점 대비 거의 한 40% 50% 정도,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한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영업이익 전망치로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포워드 PR은 4배 5배면 저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핵심은 뭐 한 의원님 앞에서 뭐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 아닙니다.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모리 사이클을 여전히 시클리컬로 봐줄 건지, 아니면 이게 적어도 옛날보다는 뭐 사이클이 늘어지는 걸로 볼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아예 사이클이 없이 정말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사이클 없는 산업으로 갈 건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뭐 LTA 계약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에 직접 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 우리 최태원 회장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처럼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75%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다.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영업이익률 75%라는 얘기는 거의 포장지에 라벨만 붙여가지고 판단 얘기 아닌가요? 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럼 결국은 언젠가는 투자를 많이 해서 이게 이제 제품 가격인 P가 올라가가지고 전체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P는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이제 Q가 늘어나면서 이게 P하고 Q의 곱하기인 전체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간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최근에 시장의 조정은 그동안 제품 가격 P가 너무 치솟았다가 이거 유지하기 어려워,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이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P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공급이 시설 투자를 통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안정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럼 매출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사이클로 보는 거는 지금은 조금은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은 올해도 영업이익 엄청나게 많이 할 거고 내년도 본다고 하면 지금의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저는 지금은 사야 되는 레벨이라고 보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전체 코스피의 시가총액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주가지수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피도 지금 6,800인데 뭐 전고점 9,500만 뚫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분명히 높은 수준으로 가 있는 게 전 정상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시장의 색깔은 옛날에는 너무 쏠림이 심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는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특히나 많이 쏠림이 심해서 다른 거 다 버리고 가는 거였던 것 같은데, 일단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 이제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선 조금 영향이 덜했을 것 같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이 리밸런싱 하느라고 반도체를 던지는데 그거를 개인이 받아내는 과정에서 반도체를 받아 먹어야 되니까 다른 걸 다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적어도 팔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 조금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국인이 오히려 반도체를 사주면 분산 효과가 생겨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면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좀 싸 보이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다른 종목들을 쳐다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분산도 가능해지는 그런 구간이 왔다고 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반도체 가격이 아니라 이제 시설 투자 늘어나면서 Q가 늘어나는 구간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시설 투자와 증설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 하이닉스만의 장이었지만 이제는 이른바 소부장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게 당연한 향후의 수순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어요. 분산이 가능해지는 구간이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당장 네. 오늘 매매 동향만 봐도 네. 외국인은 코스피로 들어오고 네. 개인은 이제 코스닥으로 가고 수급이 이렇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반도체 투탑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또 열광하면서 쏠린다고 했을 때 네. 코스닥은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반기처럼 그렇게 쏠리진 않을 것 같다. 괜찮을 거다. 예, 상반기보다 나을 걸 보는데, 근데 대신 무조건 코스닥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으로 구분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반도체 메모리 기업하고 이제는 소부장 기업, 이렇게 저는 차라리 구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소부장이 그래도 코스닥 쪽에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좀 더불어 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코스닥이 가려면 소부장 말고도 2차 전지라던가 그다음에 바이오 쪽이 같이 균형 있게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바이오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바이오 쪽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긴 하는데 뭐 하도 뭐 속은 게 많아가지고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적어도 2차 전지라도 확실하게 좀 뭔가 숫자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직은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네. 그냥 저는 코스피보다는 앞으로 코스닥 쪽에 상승이 더 높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기존의 반도체 투톱 위주의 쏠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는 약간 증설로 가면서 뭐 흔히 말하는 그 시설 투자와 관련된 뭐 장비라던가 전공정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의 매수세가 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실적이 좋은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는 조금 눈을 돌려볼 여유는 생겼겠다. 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무조건 이제 코스피보다는 네. 코스닥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된다면 이제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네. 코스피 전고점 회복은 아니더라도 네. 우상향으로 점차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 네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또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네네. 혹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 중에 뭐 못다한 말씀이나 네. 투자 조언이나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우 이건 준비를 못했는데 그 최근에 아마 올해 들어서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규 유입도 좀 있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타깝게도 근데 그랬던 분들의 지금 성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늦게 들어오시면 늦게 들어오신 분일수록. 그래서 저는 좀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막상 해보니까 주식 투자 정말 어렵네. 그리고 이게 막 좀 적성이 안 맞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시장을 떠나시는 것도 전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내가 이왕지사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흔히 말해서 지금 예를 들면 물려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수준에서 여기서 손절하고 뭐 현금을 확보해서 다시 또 다음 기회를 노리자 이거는 저는 좀 약간 스텝이 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흔히 말하는 손절하고 현금 비중 늘리는 시점은 저는 지나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조금 현재 포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오히려 조금 여유 자금을 이른바 분산 투자하는 형태로 조금씩 해서 이 평균 단가를 좀 낮춰가는 작업이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네. 이제 시장에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앞으로 주식 투자를 이제 계속 하시겠다는 마음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계속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게 이제 결국 놓고 보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마냥 올라가는 주식 없고 마냥 떨어지는 주식 없으니까 외국인이 딱 얄밉게 그렇게 했거든요. 외국인이 올해 엄청나게 오르는 장에서 정말 저렇게 무식하게 패대기 쳤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얄미웠어요. 네. 5월, 6월, 7월에 얘네가 100조를 팔았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반면에 우리 국민연금은 지금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리밸런싱의 그 어떤 정말로 중요성이 이번 장에 여실히 나타났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적당하게 내 포트 관리하시다가 너무 한쪽 포트와 한쪽 섹터와 한쪽 종목이 많이 오르면 이건 팔아서 좀 차익 실현하고 반면에 많이 좀 쩔어 있는 거,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채워넣기 하면서 꾸준하게 이 리밸런싱 조정해서 가게 되면 그러면 조금 진폭도 좀 낮아지면서 좀 안정적인 수익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밸런싱의 중요성으로 일부 가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부는 박종현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